아시아투데이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지혜 토픽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지혜입니다. 감언 이설의 사전적 의미는 귀가 솔깃하도록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꿰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이 감언 이설을 가장 조심해야 할 때가 바로 이 선거 기간입니다.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꿰는 말에 속지 않으려면 정확한 팩트가 필요하겠죠. 여러분에게 오늘 그런 정확한 사실을 날카롭게 힘있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확한 데이터, 강력한 논평을 해주실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차장님 방송 항상 보면서 느끼는 게, 와, 융단 폭격이다. 라는 한 가지와 또 방송을 지금 이렇게 해주셔서 목소리를 크게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이런 마음을 항상 느끼고 있거든요. 네, 오늘도 이렇게 또 저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아시아투데이 TV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융단 폭격 같은 시원한 강력한 또 논평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토픽은요. 이념을 중요시하는 트럼프 내각 팸 본디 법무부 장관과 반면 이념이 중요하지 않다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국에 웬 갑자기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이냐. 여러분 좀 팩트를 정확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자, 자세하게 좀 팩트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국민의힘 1차 토론회가 있었고 어제 오늘 이제 1대1 토론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토론회를 좀 보면서요. 국민과 당원들이 감언이설에 속지 말아야 된다. 특히 한동훈 후보의 감언이설에 속지 말아야 된다. 이런 좀 자각을 하게 돼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요즘 여러분 문자 많이 받고 계시죠? 그 문자 내용 중에 자, 요 문자와 어떤 포스터가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자, 한동훈 후보 측의 어떤 포스터 캐치플레이즈 내용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문자 말고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겁니다. 이념보다는 일상, 국민의 삶이 놓인 곳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요런 포스터였습니다. 이념보다는 일상. 자, 일단 그 다음 문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봤던 그 문자. 실용이 이념을 이기는 나라 오직 국민의 삶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대선 승리 공시 중수청 가장 강력한 후보 한동훈입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요거 받으시고 화내시는 분들 되게 많았습니다. 자, 일단은요. 대선 승리 공식 중수청 중도 수도권 청년에게 가장 강력한 후보 한동훈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2030에게 한동훈 후보가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2030을 대표한다. 뭐 이런 이제 문자를 받고 2030 청년들이 굉장히 좀 분노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2030을 좀 대표하는 우리 국민의힘 전 상근 부대변인 백지원 대변인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어떻게 남겼냐면 요 내용을 딱 올리면서요. 53세 서태지 지망생 피터팬 증후군 강남 좌파 소황제는 감히 우리 세대 들먹이며 모욕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감정 강요하는 스토커 같아서 소름 끼칩니다. 자기 객관화 좀 하세요. 이렇게 올렸습니다. 2030을 대표하는 국민의힘 전 상근 부대변인이자 가장 최근까지 나경원 캠프 대변인을 했던 청년 참모 1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한동훈 후보의 이런 메시지들 차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 한마디로요. 네. 뭐 저도 이제 그 논평하고 싶은 내용이 많은데 네.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흔히 쉽게 얘기한다면 입만 살아있다. 예, 저 입만 살아있다. 입만 살아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네, 머리가 없다는, 머리가 네.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게 정치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이 정치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대선을 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론조사 보면 네. 완전히 그 4강 중에서도 물론 안철수가 있기는 있지만 안철수는 우리가 뿌리가 다르잖아요. 바로 그 연결되는 거예요. 안철수가 왜 4등 갑니까? 개인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일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지금 안철수 같은 경우 개인적인 인물이 아니고 공인이잖아요. 사적인 그냥 일반 시민이 아니고 아주 고위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럼 정치인의 자세하고 일반 시민의 자세하고는 기본이 다르다. 뭐냐? 머리가 꽉 차 있어야 돼요. 무슨 머리냐? 이념이 확실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역사적으로 보면, 아니, 세계사를 보더라도 그렇고, 현재도 봐도 그렇고, 자, 지금 체제 경쟁이 끝났다고 하는데, 지금 이번 계엄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다시 체제 전쟁에 돌입했다고 지금 하잖아요. 거기에 공감이 많지 않습니까? 체제 전쟁에 돌입했다는 데 대해서 공감이 많으니까
계몽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이 오히려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때는 10%대까지 떨어진 그 지지율이 50%까지 우리 아시아투데이에서 한데도 골든크루스까지 나왔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중요한 게 출발이 이념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엄령도 체제 전쟁이나 우리가 이 개념 정의를 하게 됐고 그래서 계몽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실용이 됐던 지금 실용이 이념을 이기는 나라 이거는 저런 거는요 말장난이죠. 정말 말장난도 유치한 말장난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정농단 수사 이게 자기의 화양연화다 이따위 소리밖에 못하는 거예요. 보수를 괴멸시켰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자 세계 체제 전쟁이 이미 1단락 한번 끝났어요. 2차 대전 때 이제 사회주의 대 자유민주주의하고 경쟁이 붙었잖아요. 그 냉전이 가장 절정에 오른 게 70년대 80년대 아닙니까? 근데 80년대 소련이 무너지고 동구권이 무너졌잖아요. 체제전쟁을 진 거예요.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이긴 겁니다. 이념전쟁. 그래서 국제정치적으로도 볼 때 이 수렴이라는 게 있어요. 수렴. 컨버지 된다고 하잖아요. 영어 잘하시니까. 수렴이 어디로 되게 돼 있느냐? 정치학 교과서에도 정치사상 교과서에도 체제전쟁을 하면 결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한다고 돼 있어요. 결국은 사회주의도 그 수렴이 돼가. 그래서 이념에서 정치를 시작해서 이념으로 끝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과정에서 실용의 개념도 나오고 여기서 얘기하는 중수청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계엄의 사태, 탄핵의 사태의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지가 입으로 나 계엄 반대해 우연의법적인 건 이거 절대 안 돼. 이걸 가지고 떠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용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냥 저절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실용의 개념은 전제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전제로 했을 때의 실용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아니 지금 이재명이 한 대로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많이 쓰고 그리고 반시장경제적인 정책을 많이 쓰면서 실용을 찾아? 그럼 그게 국가 이익 어느 나라든지 국익을 위해서 지금 우리 국민도 있고 대통령도 있잖아요. 국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전 세계가.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왜 저렇게 통상전쟁을 날립니까? 미국의 국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가 추구하는 미국의 국익 안보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이거는 철저하게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전쟁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념이 아니고 이건 도대체 뭐가 먼저고 뭐가 다음인지 이건 기본도 안 돼 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인데 한동훈이는 정계를 떠나라. 정계를 떠나고 변호사를 하든가 그리고 변호사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중시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요 한동훈이 변호사 사무실 차례도 가지 마십시오. 예. 맞습니다. 혹하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무섭게 우리가 비판해야 됩니다. 나경원 후보가 이런 말을 했었죠. 이념이 밥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념에서 그렇죠. 모든 게 나오는 거고. 이념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념이 없이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교가 어쩔지 모르지만 되게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정신 나간 것 같아. 저런 얘기 보면 정신 나갔다는 얘기는 이념이 없기 때문에 정신 나간 거예요. 헛소리 하니까.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산소가 얼마나 중요한 거 알아요? 모르잖아요. 저질러 그냥 이 산소 공급이 끊기면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가도 지금 현재로서 보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이념이 없는 나라는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왜 이재명이 무섭다. 이재명가 되면 안 된다. 왜냐? 지금 베네수엘라 된다고 우리 앵커님하고도 저하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네수엘라, 그리스, 그 다음에 동구권들 다 망한 게 뭐예요? 이게 이념, 그 사회주의라고 하는 공산주의라는 그 이념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이념 체계에서는 실용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법률적으로는 제가 한동훈이를 논평할 수 없지만은 이거는 정치인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날 세워서 공부를 하고 과외 교사라도 데려다가 정치 ABC도 또 공부를 해야지. 입만 살아가지고 실용 얘기하면 다 좋아하는 줄 알고 우리 같은 사람한테 제대로 걸렸어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저희 방송 함께 여러분께서 해주시고 계신데 유효의 교수님도 함께 해주시고 계시네요. 화이팅! 이지 앵커님 해주셨고 자, 최혜라님도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인민판사공화국 위기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 방송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동안 또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팩트로 저희가 더욱더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이 토론회에서 정말 저희가 토픽이 되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과의談判그리고 관세 문제, 외교력의 문제인데요. 자,
자, 그러면 왜 이념을 중시하지 않고 실용이라는 이런 허울 좋은 단어를 꺼내는 한동훈 후보가 트럼프와의 담판에서 저는 굉장히 불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 내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트럼프 내각의 장관들은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지 자, 팍스 뉴스 좀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팍스를 좀 보다가 펜본디 장관을 좀 볼 때마다요. 와, 법무부 장관입니다. 트럼프가 임명한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도 한동훈 전 장관이 펜본디의 1000분의 1만이라도 했다면 지금 이재명과 양산에 있는 문재인은 저렇게 편하게 있지 않았을 것이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내각이 지향하는 바와 그 기조가요. 한동훈 후보가 내세우는 기조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정반대인데 지금 트럼프와 본인이 협상을 할 수 있다라고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기사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디 트럼프 내각의 법무부 장관이 연방기관 내 반기독교적 편견을 근절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 팀을 소집을 했습니다. 자, 반기독교적 편견이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이라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념보다 더 형이상학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뭐 실용이 있고 실증이 있고 그다음에 이념이 있고 이거보다 더 상위 어떤 정신적인 개념이 기독교적인 건데 이 바이든 행정부 때 너무 반기독교적이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 반기독교적 편견을 근절을 하기 위해서 아예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었더라고요. 이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밑에 기사를 쭉 보시면은 이날 태스크포스 팀에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헥셋 국방장관, FBI 국장, 캐시 파텔 뭐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요. 지금 미국의 모든 기조들이 기독교적인 어떤 이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라는 강력한 이념 바탕 위에 여러 가지 행정명령이나 그런 이 여러 가지 이제 기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은 갑자기 이념보다는 실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와 도대체 어떻게 담판을 짓겠다는 건지 이 부분 좀 논평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저렇게 이제 실용을 중시한다. 그러면은요. 그리고 이념보다 실용을 중시한다. 그러니까 법무장관으로서 실패한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실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일반론적으로 볼 때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도 실용이 있고 네.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실용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실용의 그 내용 컨텐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네네. 예, 다른 건데 왜 그러면 법무장관을 때 실패할 수밖에 없었느냐? 네. 저런 식의 실용의 개념이 뭔지도 모르고 이념의 개념도 모르다 보니까 네. 지금도 조금 전에도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지만은 자 문재인이가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가 언제 2022년도 5월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2025년도 좀 며칠 지나면 5월 되잖아요. 3년 동안에 3년이 다 돼서야 문재인을 그것도 구속 기소가 아니라 불구속 기소한 거예요. 맞아요. 그럼 문재인 같은 반법치주의자. 네. 그러면 이념에 자유민주주의 이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뭐 인권도 있고 뭐 많이 있지만은 법치 아닙니까? 아니 죄인인데 이거를 3년 동안이나 봐준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 실용의 개념을 한동훈이가 그 좋아하는 실용의 개념을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에 대입할 때는 문재인 같은 인간은 벌써 법적 처리를 했어야지. 이재명이나 말할 필요도 없고. 네. 예. 그러니까 이념이 뭔지 실용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리고 본인이 저렇게 실용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본인이 법무장관 할 때 제일 중요한 실용이라고 따진다면 네. 예? 이 그 한동훈의 그 머릿속으로 들어간다면 그때의 실용은 법치주의를 갖다가 어느 누구에도 차별 두지 않고 전직 대통령이든 아니면은 뭐 현직 민주당 대표든 두지 않고 법치주의를 반드시 강행을 했어야지. 맞습니다. 그게 실용인 거야. 네네. 법치주의 이익이 우리 국민들한테 오잖아요. 네. 안 하니까 법치주의 이익이 안 오니까 윤 대통령이 국정 마비 현상,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계엄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본인이 지금 말을 하는데 뭐가 뭔지를 몰라. 네. 아 정말 열받아요. 네. 예. 국민들이 좀 속지 말자는 의미에서 팩트를 저희가 좀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팍스뉴스 기사였고요. 사실 보면은 뭐 이념도 없었고 실용도 없었네요. 그렇죠. 네.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말만 잘하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 게 없습니다. 문재인도 그냥 그대로 뒀고
이재명도 그대로 뒀고 제일 큰 거죠. 네, 실용적인 부분에서 성과가 없었다. 법치로다가 처리하는 게 실용의 개념이에요. 법무장관 입장에서는. 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무장관한테 뭐 농사 잘 짓는 방법 알려달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지가 제일 농사 잘 짓는 것은 네. 이재명 저희 전직 대통령 문재인이 요거 법대로 딱 집행하는 거. 이게 최고의 실용이지. 실용의 가치지. 네. 그리고 예. 실용적인 현실적인 면에 있어서도 비대위원장 시절에 우리 수도권 선거 다 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수장이 누구였습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예. 실용적인 면에서도 성과가 없었고 이념적인 면에서는 더욱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맞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지금 대통령 후보를 우리가 선출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이 이념적인 부분을 실용적인 부분과 함께 같이 봐야 한다라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현 후보와는 다른 미국의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어떤 실용적인 성과를 지금 내고 있는지 저희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념을 중시하는 미국 내각의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어떤 실용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자 일단은 그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의 X 내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거의 보면은 이 미국 내각 관료들이요 팍스뉴스와 인터뷰를 합니다. 팍스뉴스와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팍스뉴스를 보도를 안 하고 있죠. 팍스뉴스를 좀 보도를 해주는 그런 언론사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내용 보시면요. 지금 밑에 이제 팍스뉴스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 사람은 메릴랜드 사람이 아닙니다. 엘살바도르 출신 불법 체류자입니다. 2명의 판사가 그가 외국 테러 조직인 MS-13의 13의 일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엘살바도르는 그를 돌려주고 싶어하지 않고 우리도 그를 돌려받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자,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이요. 미국의 지금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다른 점은요. 미국의 기조, 미국의 이념, 미국의 실용에 있어서 굉장히 단호하고 굉장히 불도저처럼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도 이제 반테슬라 시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테슬라 시위에 있어서도 협상을 하지 않겠다. 테슬라 공격자를 체포했다. 또 팍스에서 인터뷰를 보면 20년형이다. 굉장히 강경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게, 그러니까 이 내용이 메인주가 여성을 위해 싸우지 않더라도 이 법무부는 여성을 위해 싸울 것이다. 남자아이들이 여자 스포츠 기록을 깨서는 안 된다. 자, 이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강요에서는, 내 행정부 내에서는 2가지 성밖에 없다. 남성과 여성이다. 이렇게는, 이 실행 행정명도 결국에는 이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남자와 여성밖에 없다. 성은. 이 이념에서 나오는 건데, 팸 본디 법무부 장관도 이념에 입각한, 이런 행정명령에 입각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1차 저희 국민의힘 토론회 때 많은 분들이 좀 집중했던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외교 담판 누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요 검증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1년 전에 엘브리지 콜비 포스팅, SNS 포스팅을 또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 요 내용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국민의힘 4차 전당대회 때 제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요 내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한동훈 후보는 SNS 포스팅에 거품 마케팅을 하고 있다. 여러분, 요렇게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4분의 후보가 있었잖아요. 국민의힘에. 그렇죠. 예, 그 4명의 후보 중에서, 이제 보좌진들이 미리 번호를 추첨을 했어요. 1, 2, 3, 4 봉투가 있는 색깔이 있는 번호를 추첨을 해서 공개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후보들이 그 번호를 탁 열었을 때 판넬에 있는 1, 2, 3, 4 중에 질문을 뜯었습니다. 질문이 되게 다양한 4가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윤상현 후보 같은 경우는 김정은을 만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었고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극히 상식적인 그러니까 자유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의 후보라면 내야 할 너무나도 상식적인 답변을 했는데 이거를 엘브리지 콜비가 그냥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이 내용입니다.
뭐 이렇게 냈습니다. 뭐 한동훈 후보에 대한 극찬이라기보다는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대한민국 보수당 전당대회 때 나왔던 지극히 상식적인 어떤 답변이다. 이런 거였습니다. 만약에 저는 이게 한동훈 후보 캠프 측에서 이거를 마케팅을 하고 싶다면 4명의 후보가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을 쭈루룩 했을 때 한동훈 후보의 답변만을 에브리지 콜비가 포스팅을 했다면 그거는 한동훈 후보를 뭔가 옹호하기 위한 그런 포스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중요한 점은요. 여러분 한동훈 후보는 뭐 에브리지 콜비와 만나거나 미국 인사들과 만나서 외교적인 성과를 낸 게 없습니다. 국내적인 성과를 낸 것도 없고 외교적인 성과를 낸 것도 없는데 이거를 좀 자랑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고요. 지금 한동훈 후보나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죠.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들이 사과부터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이 단판 외교를 지으려면 관세 협상을 하려면 트럼프 내각, 트럼프 측근들이 이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봤었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친중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될 것이다. 이런 기조들과 정반대의 기조를 내고 있는데 미국은 전 속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한동훈 후보의 감언 이설에 미국이 속을까요, 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제 미국의 이제 현재 트럼프 행정부, 우리는 이제 행정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현 행정부, 네. 현 행정부의 시각의 기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여러 번 저도 뭐 많이 저도 얘기를 하고 많은 분들도 인용을 하고 있지만은 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생각을 우리가 읽으려면 우리도 대인관계에서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누가 누구를 제일 신뢰하는지를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국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한국 외교부 장관이나 미 국무장관이나 이런 사람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신뢰의 문제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잖아요. 극히.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미 미국 보수주의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네. 고든창에 하는 말은 나하고 생각이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든창의 그 생각이 고든창의 말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말하고 제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탄핵 정국, 계엄 정국에서는 미국에서 제일 중시하는 것은 과연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야말로 그 대원칙, 이 가치가 그 미국 정부에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그 가치 개념으로 아까도 했던 정치 철학적인 기조로 계속 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게 제일 큰 관전 포인트였어요. 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그 이재명이는 자유민주주의를 갖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연장선에서 나온 게 뭡니까? 한미동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뿌리가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이는 그런 걸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탄핵 정부에서도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편인가? 한미동맹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파.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게 고든창의 입을 통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유효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이제 보도를 보니까 관세 협상이 이제 끝나고 이제 우리 서울로 이제 우리 팀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걸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편하게 끝났어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직접 나타나가지고 또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협상할 때 트럼프가 나타나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나타날 때는 협상팀이 뭔가 좀 부족해. 왜냐하면 트럼프는 욕심 많잖아요. 미국 국익만 생각하잖아요. only. 근데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국익도 같이 생각해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협상팀한테 맡긴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게 아니야. 그게 나왔는데 그거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안 나온 것만으로도 이건 좋은 시로일 수도 있다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성공적으로 잘 끝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서까지도 대해서까지도 너 당신 출마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까지 묻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제일 큰 관심 포인트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대행한테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물었다는 얘기는 한국에서의 자유민주라고 하는 체제 가치가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에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 관세 협상 통상 협상도 굉장히 1시간 20분인가 25분이니까 굉장히 빠르게 협상을 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양쪽이 다 만족했다라고 하고서 협상을 끝내고 돌아오는 걸 보면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주는 선물 너희들은 자유민주주의 지켜라 이런 선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까 뭐 대놓고
어쩌고저쩌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한국 정치 그 개입하는 발언을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다른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조치 아니면 제3자를 통한 발언. 트럼프 대통령이 선수예요. 자기가 얘기 안 하고 나는 고든 차이라는 거 다 믿어. 라고 생각했대 이 얘기하고. 네. 그리고 이번 관세협상 팀을 갖다가 1시간 20여 분 만에 빨리 끝내갖고 이제 디테일하게 MOU 맺고 그리고 7월 중으로 협상을 다 끝낸다. 요렇게까지 한 것은 한덕수, 왜냐면 이거 총 컨트롤 타워가 누굽니까? 한덕수 대행이잖아요. 한덕수 대행에 주는 외교적인 선물인데 이게 시기적으로 볼 때 이 외교적인 선물은 국내 대선과 연계된 선물이다. 만약 이게 한덕수 대행이 아닌 제3자, 만약 이재명이가 지휘한다? 아, 제가 보기에는 뭐 더 세게 몰아붙일 가능성이 많다. 왜냐면요. 이게 게임 이론에서도 힘이 센 사람이 결국 이기잖아요. 국가 간의 외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트럼프보다 힘센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덕수 대행이 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 이게 결국 대선을 바라보는, 예?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한미 관계를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일 수 있다. 이런 점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이게 다 아까도 다시 돌아가면 이게 바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요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큼 중시하고 있는 굉장히 실증적 증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세 협상도 순조롭게 좀 이번에 잘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자. 방금 고든창 변호사님도 얘기도 했는데 네. CPEC에서 고든창 변호사님이나 모스탄 전 대사께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아시아의 트럼프다 이렇게 치켜 세우기도 했고 탄핵 반대를 하는 우리 애국 국민들과 함께 의견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트럼프 대통령과 기조를 대표적으로 같이 하는 언론이 팍스뉴스인데 팍스뉴스 앵커 출신이 현 미국 국방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고 또 트럼프 1기 대변인이었던 케일리 맥기넌이 현재 팍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며느리 라라 트럼프도 팍스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그 팍스뉴스가 뭐라고 했느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라고 했고 중국이 박근혜, 윤석열이라는 두 명의 친미 한국 대통령을 제거를 했는데 이는 중국의 한국 내 침투와 영향력이 얼마나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이 당선되면 한미동맹은 파괴될 것이다 라고 했고 자 이렇게 트럼프와 기조를 함께하고 있는 팍스가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과 어떤 부분에서 기조를 같이 하는 사람이 한동훈 후보예요. 탄핵에 있어서 어쩌면 더 빨리 대통령 마치 이게 여당 대표가 맞아? 이렇게 의문이 들 정도로 탄핵에 찬성을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그런 발언 했지 않습니까? 내 부모님이 계엄을 했어도 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반미 기조를 한동훈 후보가 본인의 입으로 말하면서 트럼프와 관세 협상을 실용적으로 해내겠다? 말이 앞뒤가 맞나요, 차장님? 네, 그러니까 이제 계엄에서부터 이제 모든 게 시작될 수밖에 없는데, 네. 저도 우리 앵커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맨 먼저, 네. 계엄 앞에다가 우의원 우위법이라고 붙인 사람. 네.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서 우리 여당 옛날에 또 윤 대통령 공격할 때 포인트가 왜 검찰한테가 수사 지침을 줬느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 박세현이가 네. 특수본부장이 네. 지 현대고등학교 후배라는 거 아니에요? 그 법대도 후배, 2년 후배니까 대학을 같이 다녔잖아요. 네. 그 사람을 갖다가 딱 본부장을 시켰는데 이건 우연우위법이야. 그러니까 우연우위법 그러니까 바로 검찰에서 내란 수괴 이 말을 붙여버리잖아요. 그게 그대로 이재명의 입에 붙고 지금도 언론에서도 지금 내란 수괴라고 붙이는 언론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윤 대통령 재판할 때마다 내란 수괴라고 기자 쓰는 언론사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재명이 재판할 때마다 예? 대북 송금 수괴 그렇잖아요. 네. 대장동 수괴 그 다음에 무슨 배임 카드 수괴라고 붙이냐. 안 붙이잖아요. 네. 왜? 무죄 추정의 원칙이니까. 그래서 일관성 있게 원칙과 법치를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요 한동훈이가 현 탄핵의 제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저는 한동훈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토론하는데 이 탄핵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가 계엄을 했어도 이거는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의 개념은 뭐냐? 성격이 같을 때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어떻게 지 아버지가 계엄을 해. 말도 안 되지. 그렇잖아요.
지 아버지는 사적인 관계야. 네. 윤 대통령의 관계는 현직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권 차원에서 내려온 정치 행위인 거예요. 네. 근데 아버지가 정치 행위 하고 있어요? 자식하고 관계에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네 맘이야. 네 패밀리 차원의 문제야. 근데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치권자가 딱 낸 저는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보는 게 저의 시각을 해요. 이거는 이제 뭐하고 연결되느냐? 정치가 먼저냐, 법이 먼저냐 가지고 이제 학계에서도 논란이 많거든요. 그러면 항상 저는 이제 정치학도니까 정치가 먼저라고 하죠. 그러면 계엄을 누가 만들었어요? 헌법에 안 만들었잖아요. 이걸 누가 대통령이 둔 거예요. 네.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면 돼. 대통령을 위해서. 그러니까 요 계엄이 필요하느냐, 안 필요하냐, 상황 판단. 요거는 대통령의 판단이 장관도 판단할 수 있지만은 또 총리도 판단할 수 있지만은 대통령의 판단이 최고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통치권 행사니까. 근데 그런 걸 갖다가 자기 아버지고 비호해? 그러니까 무슨 XX 놈이라고 비판을 받는 거죠. 제가 그 말까지는 인용을 안 하겠습니다. 네, 어제 토론회 보면서 참 속 답답하시고 화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토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픽 제목은요. 사람이 몰리고 있는 김문수 후보 캠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찍었던 이제 영상 중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 최종 후보자는 누가 될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어떤 분이 답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캠프가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당시 사람이 가장 많이 몰렸던 캠프가 윤석열 후보 캠프였습니다. 자, 뭐 김문수 캠프도 많이 몰리고 있고 홍준표 캠프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윤상현 국민의힘 우선 의원이 김문수 캠프로 합류하면서 선대위원장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 부분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경선이 방식에 문제가 없는 걸까요? 저는 1차를 당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당원 뭐 50도 아니고, 당원 50, 여론 50도 아니고, 100% 국민 여론조사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최종 4인이 이제 발표되는 걸 보면서 나경원 후보가 떨어진 걸 보고 참 의아했습니다. 납득이 좀 어려웠는데 지금 경선 과정 어떤 방식 문제는 없는 걸까요? 저는요, 저게 이제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저는 뭐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네.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의 숫자를 가지고 네. 저렇게 경선 후보자를 뽑는다든가 공천 후보자를 고르는 방식, 네. 저는요, 전 세계 정치 교과서 다시 써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예요.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당이 하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당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정치적인 인적 자산을 발굴해내는 거.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걸 포기한 거예요. 대한민국 정치는 완전히 여론조사 기관에 맡긴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가 잘못됐는데 이거는 이제 보다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해. 그러면은 여론조사 기관에 일단 맡겼으면 공정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공정한 상황이, 공정한 게 제일 중요한데, 누가 보더라도. 근데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계엄과 탄핵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대통령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특수 상황이에요. 특수 상황에서는 왜 저는 이게 중요하냐? 특수 상황에서는 이게 여론이 양분될 수가 있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네네. 탄핵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요 탄핵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따라서는 그 당성, 그렇죠? 당에 대한 충성심에서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니, 윤희숙이가 그랬잖아요. 윤희숙 여의도 원장이. 아니, 여의도 원장 주제에 무슨 사과안에 어쩌네, 어쩌면 말이 많았잖아요. 그거 갖고 지금 해외 교포까지도 지금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 것처럼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야. 그리고 이제 당원 가운데서도 의견이 또 갈라질 수 있어요. 아주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민감한. 아주 최고로 뜨거운 감자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국민 여론만 갖고는 달라진다. 정상적인 국민의 대표성. 왜냐하면 이거는 당의 후보를 뽑는 거잖아요. 당. 무슨 민주당 후보 뽑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 후보 나왔는데 우리가 투표하는 것도 아니야. 국민이 후보를 뽑는 건데 더군다나 저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이번에 후보가 10명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당이, 그리고 후보가 많이 나오리라는 것은 눈을 더 정하기 전에부터 다 알려진 거 아닙니까? 상시 아닙니까? 상시. 그러면은 당원의 대표성도 반드시 반영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자, 예컨대, 민주당은 지금 당원 누구예요? 권리당원. 이거 전부 이재명 개딸이잖아요. 그거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여기는 우리는 당원이 한동훈 파도 있고 뭐 누구야 뭐 김문수 파도 있고 홍준표 파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자 그런데 민주당의 경우에는 거의 독점적으로 권리당원하면 이재명 지지판데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게 밀어붙여서 50-50로 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기본 원칙에 가깝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배울 건 배워야 돼. 우리도 아무리 공정해야 돼. 그 다음에는 국민 뜻이 더 중요해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왜 당원을 모집해? 왜 당원을 모집하냐고. 이럴 때 아니 대선 후보를 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거 있으면 한번 갖고 와보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선거를 하는데 아무리 1차 경선이지만 당원 투표 최소한 30%는 더 써야지. 네. 아무리 안 돼도 싹둑 잘라갖고 제로로 만들었다. 이거요. 제일 우리 국민의힘에서 지도부가 높이 평가하고 존경해야 될 사람이 당원입니다. 근데 당원을 0으로 만들었어? 이거는 한마디로 무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룰을 누르면 이제 더군다나 지금 4등을 하느냐 마느냐 이 경합국민에 있는 사람이 우연히도 안철수하고 나경원 둘 있잖아요. 네. 둘이 극명하게 나눠져. 그렇잖아요. 탄핵 찬성과 반대로. 그러니까 이럴 때는 특별히라도 당원을 더 넣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번은 룰 세팅에 아주 철저한 실패이고 룰 세팅의 희생자가 나경원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나경원 후보다. 아니 저는 주변에 여론조사 전화를 받았다는 분들이 없어서 혹시 주변에 받은 분들 저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저도 그래서 예. 네. 아니 저도 그 부정선거로 많이 나와요 경선. 아니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전화 받으신 분 계시면 댓글로 실시간 댓글 한번 남겨주십시오. 본인이나 주변에 여론조사 전화 받으신 분 계시면은 댓글로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제 지인들 모임이나 여의도에서도 모여서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전화를 받았다는 분이 없으세요. 그리고 그 여론조사 방식 질문에 있어서 재질문을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좀 지적을 하고 싶고 그냥 정말 지극히 상식적이고 아주 쉽게 설명을 해서 일반 반장 선거를 하려면 일반 반원들한테 물어야지. 그러니까. 2반, 4반, 5반 반원들한테 물어서 어떡합니까? 이거 너무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물어야지, 뭐 역선택 반지적을 넣는다고 해도, 왜 이런, 이 경선 방식이 저는, 이 국민의힘, 지난, 저희, 전당대회 때도 그렇고,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저희 아시아투데이 사설, 국힘 자유민주주의 당 정체성 세울 후보부터 뽑아야 라는 사설이 있는데요. 이 사설 제가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자유민주주의, 법치, 시장경제라는 당 정체성을 명확하게 세울 후보를 뽑는 게 급선무다. 그런 다음 범보수, 무소속, 야권 내 비명계까지 아우르는 반 이재명 빅텐트로 일전을 벌여야 승산이 있다. 라는 사설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자유민주주의 당 정체성을 세울 후보를 뽑아야 하는데 경선 룰이 그렇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나경원 후보가 떨어졌다는 건 한 번도 당을 떠난 적 없고 이 정체성이 확실한 나경원 후보가 떨어진 것은 이 경선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경선이냐 이런 의문을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4강 결정을 위한 2명의 이제 결정을 위한 1대1 토론회가 어제 시작됐고 오늘 저희 방송 끝나고 또 이후에 오늘은 좀 한동훈, 홍준표 홍준표 부대 한동훈 후보 자, 두 분이 서로를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좀 후보 토론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이 원래부터 죽음이 조라고 하잖아요. 예, 죽음이 조라고 하는데, 진짜 누가 죽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누가 죽는지 봐야 되겠는데, 네. 일단 어제 있었던 1차 예비전에서도 상당한 일종의 네거티브 공방이 있었죠. 네. 자,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긍정적인 그런 토론, 또 부정적인 성격의 주제에 관한 토론이 이제 이어질 것인데, 네. 무려 오늘 3시간 하던가요? 2번에 걸쳐서.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승부수를 던진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홍준표하고 한동훈이하고는, 국민학교 한 1학년짜리하고, 한 대학원 박사과정 교수하고, 네. 정도의 차이가 날 것이다. 네. 그거는
누가 잘났냐 못났냐의 측면도 물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치판에서 왜냐하면 지금 이제 위기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런 위기 시대에는 이 아주 지혜로운 전략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혜로운 전략이 시간이 걸리면 안 돼요. 빠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경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 홍준표 지금 후보의 경우에는 이미 탄핵 경험이 한 번 있잖아요. 요 탄핵 전국을 헤쳐나온 이 경륜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늘 이제 토론의 흐름을 본다면 이 압도적인 주도권을 홍준표가 왜냐면요 입만 갖고 싸우는 것도 홍준표가 세요. 입만 갖고 싸우는 것도 아주 유연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토론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런 흥행성보다는 이제 지금 이제 그 일부의 경우에는 좀 뭐라 그럴까요? 날카로운 어떤 비판 중심의 이 흥행성 그 공박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또 상당 시간은 이 정책의 알맹이를 어디다 두느냐.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최종적으로 게임은 이재명이 붙는 걸로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본다면 정책의 그 성격도 우리가 이재명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도 좀 선보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동훈이 뭐 정책은 뭘 알겠어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한테 따끔하게 한번 딱 혼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기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특히나 정치력, 경험이 중요하고 외교력에 있어서도 쌓여진 데이터와 경험, 경륜이 중요한데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후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홍준표 후보의 그런 경륜이 좀 돋보이는 토론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진행하는 동안 지금 이경애님께서 서귀포입니다. 주변의 지인들과 우리 가족 아무도 전화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물어도 여론조사 전화를 받았다는 분이 없으시면 여러분 진짜 궁금합니다. 받으신 분이 있으시면 혹시 주변에 받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한번 뭐 저 받았습니다. 누가 받았대요. 이렇게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은 이제 한동훈 후보 대 홍준표 후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어제 토론회는 보시면서 좀 어땠습니까?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 어제는 김문수 후보가 사실상 점잖으신 분이거든요. 점잖으신데 제대로 한동훈이 개헌과 탄핵에 관해서 제대로 딱 질문을 하더라.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같이 점잖은 사람도 저렇게 한동훈이를 공격하는데 우리 일반 국민, 일반 당원들의 마음은 얼마나 열받겠느냐. 그건 분노의 표시거든요. 그래서 어제 전반적인 흐름에서도 보면 김문수 후보가 확실하게 뭐 안철수하고도 마찬가지고요. 주도권을 잡고 공격과 방어를 아주 적절하게 참 잘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어제 내용 중에 후보들 이제 토론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전과자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좀 비열하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 지난 전대 때 우리 국민의힘 경선인데 토론인데 나경원 후보에게 패스트트랙 또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김문수 후보에게 전과자 이런 발언, 요 내용을 좀 꺼냈는데 홍준표 후보께서 한동훈이 참 못된 사람이다. 김문수에게 전과자 발언을 직격을 했는데 한동훈이 참 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요 내용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를 보면요.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면 저질, 고질 얘기하잖아요. 이게 고질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저질은 많이 써도 딱 저때 저질인 걸 나타나거든. 그죠? 딱 저때 그야말로 대선 후보감이 안 된다. 이게 본인의 역량이 제로다. 이거를 표시해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가 더군다나 법무장관 하는 사람 아니에요? 평생 검사만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감옥을 가더라도 성격이 다르지. 예를 들어서 DJ 대통령도 감옥 갔잖아요. 그럼 DJ 대통령이 감옥 간 거하고 이재명이가 전과 사범하고 그리고 그러면 김문수 후보 감옥 간 거 성격이 같습니까? 다릅니다. 전혀 다르잖아요. 전혀. 내용이 다른 거죠. 질적으로 이건 어린애도 물어보면 다 알아. 그야말로 그러니까 그 김문수 후보의 그런 그 진보 좌파 진영에 있으면서 그야말로 투쟁한 거. 이거는 우리 우파 진영에서는 대적자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 당시만 해도 민주화가 덜 돼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민주화가 덜 됐는데 노동상권이 보장이 됐겠어요? 제대로 안 돼 있지? 그러니까 그런 자유민주주의 헌정체제에서 보장돼야 할 어떤 인권적, 그 다음에 노동자 보호적 관점에서의 조치들, 이런 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내려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지금 요즘 얘기를 한다면
헌법 가치를 갖다가 제대로 지켜라. 이 압박을 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졸업도 못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갖고 모든 걸 포기하고 헌법 가치를 지키겠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대의, 그렇죠?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살리라고 투쟁하다가 걸려들어서 감옥 간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 전과 사법, 그리고 재판받는 이거하고 비교가 되냐. 근데 그걸 갖다가 너 이재명이 죄인이라고 욕하지 마. 너도 죄인이잖아. 딱 이거잖아요. 나는 깨끗해. 아이고, 야, 한동훈 정말 열받아가지고요. 이거 그러니까 저 김문수 후보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그걸 기억이 안 났겠습니까? 물론 기억 안 날 수 있는데 이제 그 대목에서 점잖은 분이 화낼 수는 없잖아요. 저 같으면 뭐 확 나죠. 홍준표 붙었어야 돼. 그런 거는. 예. 근데 이제 점잖은 분이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하니까 이제 놀래가지고 이게 그 중간에 이제 블랙아웃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 그런 사실 없다고 했는데 그 캠프에서 바로 또 교정했잖아요. 바로 교정하는 것만 봐도 이재명 이런 사람들하고는 질이 다르죠. 이재명이나 뭐 한동훈 이런 인간들은 또 뭐 교정하는 것도 아마 하루 이틀 지났을 거예요. 근데 바로 또 공지했지 않습니까? 그건 이러고 해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비교를 할 걸 비교의 성격이 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 내놓고서 대학생이 푸는 수학 문제를 갖다가 중3한테 내놓고 대학생한테 내놓고 중3이 보니까 너는 수학 실력 없잖아. 야단치는 거 똑같아요. 저질. 네. 뭐 저도 유식하게 논평하고 싶은데 저질한테는 저질로 논평해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홍준표 후보께서도 한동훈 참 못된 사람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도 좀 말을 하고 싶습니다. 어제 김문수 후보께서 받았던 이제 질문 중에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자, 여러분 그거를 좀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대선이 여러 가지 이슈 중에 트럼프 대통령, 한미 동맹 관계에 있어서 요 내용도 같이 이제 맞물려서 가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도 절대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election cheating, 뭐 이렇게 election fraud, 정확하게 부정선거다, 부정선거가 맞다. 그리고 4월 3일에 왔던 프레드 플라이츠에게 제가 직접 질문을 했을 때도 부정선거가 있다. Of course it is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모론이란 단어는 conspiracy theory예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이 conspiracy theory, 이 음모론에 대해서 자료를 모아서 발표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미국에서는 절대 conspiracy theory라는 거를 부정선거에 넣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국내 언론과 특히 대선 어제 토론회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음모론이라는 단어를 넣지 않는데 유독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쪽이나 이런 캠프 쪽에서 음모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음모론으로 몰아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건 이제 분석이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정치가 이제 미국 정치하고 비교한다면 아직도 그 낙후가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이게 제로섬 게임으로만 보는 거예요. 정치를 갖다가.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법은 제로섬 게임으로 가죠. 영창을 가느냐 마느냐. 자, 그런데 이 정치의 영역은 법과 가장 다른 점이 조화를 찾는 거거든요. 그리고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그래야 우리 국민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문재인 같은 인간들은 말이죠, 완전히 제로섬 게임으로 보니까 보수와 진보로 나눠갖고 양자로 나눠갖고 무조건 보수는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동원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게 이제 음모예요. 그래서 자기네 이익 개념에, 자기네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전부, 왜냐면 음모하면 말 자체가 무슨 좀 음흉해갖고 좀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쁜 이미지를 더 씌우기 위한 일종의 심리전적 용어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대표적인 게 저는 음모론이다. 그 연장선을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음모 꾸미는 사람도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악의 이미지. 이게 이제 제일 큰 것이고,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에다가 갖다 붙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정선거 얘기가 나오면 민주당이 이제 아픈 거예요. 왜냐? 부정선거가 어느 뭐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 있었다 없었다? 뭐 한 몇 명만 해당된다? 이게 아니라 지금 무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과학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장재현 박사 같은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50명 플러스 알파, 뭐 53명이라도 56명 많은데 5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이 배지를
가짜 배지를 가짜로 달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잖아요. 부정선거 당선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픈 거죠. 그래서 이게 가만히 놓아두면 말하자면 자기네 이번 대선에서도 불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집중적으로 음모론의 시각에서 보고 있는데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거 하는 것을 은근슬쩍 인정하는 발언이나 마찬가지다. 아니, 까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헌재가 딱 그 부정선거 메인 서버 한번 열어보자. 까자. 딱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강하게 딱 그 요청을 기각했잖아요. 요런 것들도 이 부정선거를 굉장히 강하게 시인하는 거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음모론도 부정선거를 갖다가 말하자면 없애가지고 없다고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이번 이제 부정선거론이 불이 붙으면 이번 대선에서도 자기한테 불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선거를 이제 한 사람들이 중도 진보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중도 진보 선거를 이제 할 때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모론에서 딱 한 칼에 잘라내려고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수록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경각심을 더 갖고 더 달려든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토론 과정에서 이 음모론이란 단어가 나올 때 국민들이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토픽으로 가겠습니다. 야당의 고성이 한덕수 대행의 책임만 더 키워졌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덕수 대행의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시정연설 하기 직전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견학을 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을 질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대행이 이 위기 대응에 타이밍이 중요하다. 추경안을 조속히 의결해 달라며 호소를 했습니다. 아주 젠틀하게 조목조목 추경안을 조속히 의결해 달라는 이 한대행의 연설이 민주당의 모습과 굉장히 대조가 되면서 오히려 더 대선 주자급의 체급을 더 키워준 것 아닌가. 그리고 연일 민주당은 한대행을 때리기에 좀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저걸 보면요. 이제 여러 가지를 참 복합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건데 첫 번째는 인간적 자질에 대해서 볼 때 그 이제 우원식이 이제 불을 붙인 거잖아요. 우원식의 인간적 자질, 정치인이 이전에 그리고 한덕수 대응의 자질에는 하늘과 땅 사이 차이가 있다. 어떻게 둘 다 산부인은 아닙니까? 핵실 산부인이잖아요. 입법, 수법, 입법, 행정, 사법. 자, 그런데 입법부의 수장이 국회의장이 행정부의 수장이 뿐만 아니라 지금은 행정부의 그러니까 행정부 총리일 뿐만 아니라 지금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헌법은 다른 대통령제 채택 국가하고 달리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 플러스 국가 원수까지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총리가 아니에요. 대통령 추경 시정연설을 한 걸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권한 대행의 입장으로 왔으니까. 그런데 감히 말이죠. 무식하게 내가 한마디 할 테니까 앉아있으라고 그래. 여기서부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인간적 자질에서 차이가 난다는 게 얼마나 무식해요. 이게 기본 의전, 이게 자리가 올라갈수록 의전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의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의전을 받을 사람한테 베풀어야 할 기본 의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건방지게 가지 말고 나가지 말고 앉아서 내가 한마디 들으니까 들으시라고 그래. 야, 그런데 그거를 총리한테 보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무슨 내용인데? 그럼 내가 나가야 되겠네? 저 같으면 나갔을 것 같아. 박성재 장관 딱 나오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탄핵했다가 개망신 당한 거 아니에요? 탄핵 기각돼 있잖아요. 짜려봤다고 탄핵 당했잖아요. 그러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얼마나 정장하느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야?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라고 그래. 내가 앉아있을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도의 국격에 맞는 지도자가 되려면 저 정도 여유, 그리고 기본적인 예양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 이게 지금 우원씨가 한 발언이요. 이게 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도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쓴 워딩도 격에 맞지 않아요. 이건 뭐 시정 답변에 3주 조폭대 하는 얘기를 갖다가 우리 한덕수 대행한테 얘기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인다면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장은
이 국회라는 게 이제 여야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싸우지 말고, 예, 그야말로 국가 이익, 그 다음에 그다음 헌법 가치, 왜냐하면 헌법을 만들고 지키는 법을, 기관이니까 그런 법률 규정에서 편향적으로 어느 특정 정당에 편향되지 않게 법을 해석해가지고 국회를 중립적으로 운영하냐. 그래서 당적을 이탈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원식이가 무당적이거든요. 그런데 역대 국회의장 중에 저렇게 완전히 이재명의 하수인인 것 같아요. 이재명 하수인. 이재명 어명만 따라가는 국회의장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문희상 의장, 그리고 이제 박병석 의장, 이런 사람들 뭐 민주당 말만 듣고서 한 적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지만은 매 안건마다 저렇게 대놓고 민주당 입장에 서서 국회의장직을 수행하는 의장은요, 제가 보기에는 우원식이가 제일 심하다.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헌법 정신에도 맞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국회의장으로서의 품위를 이미 잃은 거야. 폼이 나야지 품위를. 저는 그래서 국회의장이 품위를 상실했다. 그래서요, 윤리위원회, 전 우리 국민의힘에서 윤리위원회에 그 징계를 요청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헌법을 사랑하는 우리 시민단체 이런 데서 우원식이 저거 국회의장직 내놓으라고 청원을 또다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쟁을 해야 된다. 그래야 저 못된 버릇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중립을 못 지키는 우원식 의장과 또 그에 대비되는 한 대행의 모습이 오히려 더 한 대행의 체급을 더 올려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앞으로 한덕수 대행의 출마가 임박했다. 이 힘받는 반명 빅텐트, 그랜드 텐트 어떻게 저는요 지금 빅텐트를 쳐도 쉬운 게임이 아니다. 이건 이제 여론조사 그 신뢰성은 저는 그렇게 안 믿지만 어쨌든 그 흐름은 우리가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이 나와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우리가 좀 밀리는데 그 다른 후보들이 조금씩은 치고 와요. 올라오기는. 근데 요 다른 후보들도 치고 올라오는 것이 한덕수 대행의 출마가 이제 하나의 사실로 확인이 되면 저는 더 칠 수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 흥행카드라는 게 그게 이제 이 컨벤션 효과잖아요. 민주당 컨벤션 효과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 새로운 이것도 무기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점에서도 그리고 이제 한덕수 대행의 출마가 맞다라고 보고 지금 야당에서는 무슨 윤석열 대통령 그림자 어쩌고저쩌고 무슨 권한대행 책임 있다고 하는데 아니 한덕수 대행도 몰라가지고 그날서야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날이 아니라 그 시간에서야. 그래갖고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윤 대통령의 무슨 아바타니 계엄 동정센터는 이거는 갖다 다 프레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프레임에 절대로 말려들지 않아야 되겠고 그런 것을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덕수 대행은 지금 대행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여론전 홍보전을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좀 하라. 뭐가 앉아있냐. 네. 저는 그런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네. 자, 끝으로 이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심리를 진행을 하면서 속도전을 내고 있는데 자,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이제 우선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저 오늘도 이제 국회 왔더라고요. 네. 야, 참 이 좌파들이 얼굴이 두꺼워도 보통 두꺼워야죠. 국민에게 먼저 그럼요. 하는 게 먼저인데. 예. 네, 저는 이럴 수가 있나. 네. 어제 발표했는데 오늘 나왔어. 그리고 더군다나 또 뭐가 있냐. 기소한 것도 하나 있지만은요. 감사원에서 그제 GP 불능화 시킨 거 사기쳤다. 유엔 사령관까지 거짓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불능화 안 됐는데 불능화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거푸 2개의 실정, 단순한 실정이 아니죠. 위법적인. 네. 이랬는데 어떻게 오늘 나오냐. 이런 데서 참 뻔뻔스러움을, 얼마나 뻔뻔스러운 사람인지. 이보다 더 뻔뻔스러운 게 이재명인 거예요. 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 점을 꼭 참고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지금 이제 문제가 대법원이 지금 빨리 돌아가는 것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결론이 문제거든요. 네. 결론이 파기 환송이냐, 파기 자빠냐. 하여튼 무죄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내릴 것이냐, 아니면 무죄가 맞아 이렇게 될 것이냐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 상식 그리고 법조계 인사들 모두가 봐도 이거는 말이죠. 절대로 무죄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제가 보기엔 한 95%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가되 법리를 갖다가 정치적으로 편향적으로 해석하지 말라 이렇게 좀 주장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토픽과 이슈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토론회가 이제 이번 주에 끝나고 나면 국민의힘 다음 주 초에 2명이 발표가 됩니다. 자, 오늘 이제 토픽 제목이요. SNS 포스팅을 자랑하는 후보가 아닌 실질적 외교력을 가진 정치력을 가진 대통령이 필요하다였습니다. 거품에 속지 말자, 거짓말에 속지 말자라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SNS 포스팅을 자랑하는 후보 1년 전 미국 한 인사가 그냥 포스팅을 했던 그 내용을 마치 외교력인 것처럼 자랑하는 그런 거품에 우리 국민과 당원들이 속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방송은 아시아투데이 TV는 계속 여러분께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팩트를 조목조목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